노유진의 100분 토크.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과 보수 대학생 100여 명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폭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 농성장에서 불과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 앉아 피자와 치킨을 먹은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신을 50대 사업가로만 소개한 남성은 피자 100판을 배달시켜 청년들에게 나눠주며 일베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일베 게시판을 보지만 그걸 보고 오늘 와서 피자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속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예, 가관이네요.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피게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을 다루면서 현대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문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100분 토크가 다뤄볼 주제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기형아라고 할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이런 게 기사가 났죠. 보수의 탈을 쓴 극우의 광기. 지금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극우파들의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일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해프닝이 많았다면 지금 이제 해프닝을 넘어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정치 카페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일베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계신 세 분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가장 인간적으로 버릇없는 분들에 속할 거예요. 그분들은 초면에 존댓말부터 하는 사람들을 가장 버릇없는 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초면부터 말 놔야 돼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아, 그래요? 근데 이미, 일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일본의 제트케라고 있어요.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회라는 넷 우익인데, 야마다 고이치라는 사람이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란 책으로 이제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참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많은데 일베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발의 피해예요. 제트케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기초를 두고 거리로 나온 경우고 일베도 마찬가지인데 제트케는 인터넷 회원 숫자가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일베는 100만 명 단위니까 이거 거의 100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트케 인기 게시물 조회수가 10,000회, 20,000회 이래요. 근데 일베 인기 게시물 조회수는 30만 회. 그래서 아예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베의 활동력은 왕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베나 제트케의 공통점을 또 보면은 이게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일베는 제트케 같은 경우가 제일 한인이나 조선인을 비하하고 일베는 전라도 호남 사람이나 여성 비하.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성 비하는 아니고요. 나랑 안 사귀는 여자 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단계가 세스코가 감당할 수 있는 강대를 넘어서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됐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논리가 없는 주장들 펴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트케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한인, 제일 조선인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자들, 그러니까 제일 한인을 범죄 집단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2011년 일본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일본 내 100명당 외국인 범죄자 수 보면은 베트남이 제일 높아요. 3.8명. 중국 1.1명. 필리핀 0.5명. 미국 0.4명. 근데 한국은 0.2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외국인 중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거 없이 제일 한인은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는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데. 근데 우리 박성순 선생님은 우익에 대해서 언제부터 연구를 하셨어요? 우익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 때부터 운동한다는 게 민주화 운동한다는 게 결국은 우익화부터 사는데 아까 반듯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듯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우익에 대해서 민간 우익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우익이 생겨난 것이 단절이 됐다가 사실 서북 청년의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건 민간 우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관제 우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민간 우익은 최근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북 청년의 얘기 나왔지만 아까 이 일베나 이런 극우 넷 우익들의 공통점은 일단 역사적으로 이 나타났던 폭력이나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일베랑 거의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는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SNS 나왔던 거 보니까 프랑스 혁명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했던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했대요. 그것을 이제 공포정치 시기에 어떤 귀족이나 왕족도 죽었던 걸 갖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우익들이 저질렀던 그 대규모 학살들에 대해서는 아예 시야 자체가 안 가 있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도 그 제일한인이나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내두 그 일본 제특회가 뭐 몰아내야 된다, 죽여라 뭐 난리를 칠 때 제일한인과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내두육을 비판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노동조합, 일본 좌파들, 교조, 좌파들. 이른바 좌파 단체들 일베 표현으로 하면은 근데 일베 게시판을 보면은 이 제특회를 무지하게 비판해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아, 그러면은 왜 비판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그러면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전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민족주의라고 보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몰라요. 아니 가장 제일한인 그 제특회를 비판하면서 제일한인을 보호하는 게 일본 내 좌파인데 또 일베는 모든 좌파를 비판을 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거나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행동 방식이 또 엽기적이거나 아니면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제특회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 다 죽여라, 대학살해야 된다, 뭐 짱깨들을 도쿄만에다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과격한데 일베 동영상 이번에 거리 시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뭐 참여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문민정권 시절에 대통령 했던 분들을 그냥 곧바로 개XX 욕설로 그냥 대신하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좌파는 그냥 기본 구호가 죽여라예요. 죽이자. 그래서 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욕설 아니면은 엽기적인 행동 이번에 피자 100판 먹고 이런 것처럼 그거는 이 내우익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유럽도 보면은 프랑스 정체성 동맹이라든가 영국 수호 동맹 같은 우익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약자를 주로 이제 유럽 내 이슬람, 회교 이쪽으로 잡고 주로 하는데 행동하는 게 이슬람에서 금기 음식으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 넣은 스프를 노숙자들한테 제공하는 뭐 이런 식의 진짜 엽기찬란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인터넷상에서의 활동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게 거리로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3번 집회를 했거든요. 1차 뭐 폭식 조롱 집회, 2차 집회, 3차 집회 오는데 요 3번만 놓고 봐도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피자 100판 시켜 먹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초코바 나눠주고 세 번째는 드디어 노란 리본 화형식을 하고 단식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실제로 또 노란 리본 띄겠다고 달려왔잖아요. 뭐 서북 청년에 뭐 재건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특회하고 일베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일베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커밍아웃 못했거든요. 그걸 일밍아웃이라 그래요, 이른바. 근데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얼굴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이른바 자기들 스스로 병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놀이를 좀 했는데 저는 뭐 거기엔 나름대로 굉장히 뭐랄까 원초적 평등에 대한 욕망 같은 것도 있었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바깥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적인 준비하고 내적인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내적인 준비는 우리가 더 이상 이른바 병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애국자다라는 이런 이념화가 좀 끝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바깥으로 나와도 될 법한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일본의 제특회 같은 경우는 떳떳하거든요. 네트에서도 똑똑하고 바깥에서 똑똑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념화되어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유희에서 출발한 애들이 우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극우까지 가서 이념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되니까 이제는 우리도 얼굴 드러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일본에서 제특회가 이렇게 그 얼굴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만여 명 넘게 이렇게 그 확산되고 또 활동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는 그 과정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극우파다로 좀 차이점이 저쪽은 먼저 이제 피해 의식을 공통분모로 해서 출발하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과는 다르지만 내세운 거는
그 제일조선인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 이거. 자기들이 못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피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조선인들이 야쿠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등등 해서 자기들이 피해보고 있다. 다 피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하고 나머지가 열등하다. 그런 어떤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해서 막 목소리를 이제 외치는데 그래서 이 민족주의 중에서도 이게 좀 절반의 민족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센 민족에게는 대항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타 민족도 센 민족에 대해서는 대항을 안 하고 약한 민족에 대해서 그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편협하면서도 반쪽짜리 민족주의인데 그게 원래 문명이 제대로 생기기 전에 그래 강자한테 비굴 하고 약자한테 횡포를 부리는 그런 본능들이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문명이 자리 잡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서 안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일본 사람 지금은 굉장히 일본에 이제 극우파에 서 있는 일본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변이 뭔가 하면은 미국한테는 한 방 맞았잖아.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 한 번 막은 거, 두 방 막은 거. 그게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극소수지만 진정한 민족주의는 미국까지도 이렇게 배타시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없고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의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 이명박 정부 초기 또는 이번 들어서기 직전부터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일종의 그 극우 엘리트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이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력화가 되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일베 등 어떤 대중적인 이 물결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우익의 지배가 공고히 되고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익적 해석이나 또는 퇴행적 어떤 그 이 역사관의 도입인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편성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막 이 장구벌레 이런 것들이 돌고 이러면서 막 파리 모기 이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 식으로 이게 적절한 어떤 그런 계속되는 그런 이제 우익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질병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저는 한 번 더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이게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런 면은 확실히 있어서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넷 우익이든 아니면 그것이 거리로 나온 세력이든 그것을 지지한 우파 내에서도 아주 소수만 그들을 뭐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공명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내가 니네들 찍었는데 니네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군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그 안전판 의식을 갖고 나온다. 근데 일본하고 일본 제트케랑 일베랑 조금 다른 점을 보면 걔네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미국은 안 건드냐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오키나와 기지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예. 제트기가 우리도 기특하네. 일베를 좀 잘 설득을 해서 작전지휘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일베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제트캐를 보더라도 우리 일베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소규모 소재나 쟁점을 갖고 하잖아요. 제트캐도 처음에는 제일 한인 조선인 문제로 시작했다가 뭐 미군 기지 문제도 나왔고 또 맹렬하게 하는 것이 핵 문제예요. 핵 반대가 아니라 심지어 저기 그 원폭돔 있잖아요. 옛날에 그 원자폭탄 맞은 그거를 이제 그 추모하면서 평화 운동 단체들이 주로 거기서 매년 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서도 한 100명 모여가지고 원자탄 만들자. 그다음에 핵발전소 늘리자. 저 핵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이 평화 단체라든가 아니면 반핵 시위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쟁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패가 지금은 세월호지만 내일은 세월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떤 그 노동자 파업이든 아니면은 뭐 민영 관련한 문제든 아니면 사회의 여러 가지 뭐 복지 관련한 쟁점이든 온갖 것에 대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IS인가 요즘 그 국제면을 이슬람 시끄럽게 국가. 하는 ISIS. 얘들도 그 신참들 리크루트하는 걸 보게 되니까 되게 유럽에 살았던 그 중에서 애들이 이제 뭐랄까 차별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애들을 이제 불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 그 제트케라는 게 결국 이제 자이니치라 그러죠. 제1을 그러니까 제1 조선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자이니치라고 이칭, 그러는데 예. 자기들은 이제 못 사는데 국가에서 사실 뭐 일본이 무슨 사회보장 같은 게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잖아요.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일 동포들이 받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도 못 받는데 내국인이 우리도 못 받는데 외국인 쟤들이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이제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뭐랄까 그 사회적으로 받는 그 불평등의 근원을 직시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여성 문제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반여성적인 언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아직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평등이 아직 안 이루어진 나라에 속하잖아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불평등을 좀 겪고 있는데 얘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역으로 차별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는 군대도 안 가. 그거 마찬가지로 제트계가 그거죠. 자기들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차별당하고 있다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성들한테 차별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멘탈리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예컨대 내가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절반은 내 책임이고 절반은 또 사회 책임이잖아요. 그럼 그 사회에 나를 이런 처지로 몰아놓은 그 사회적 환경이 무엇인가 이걸 바꿔서 그 다음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유의 절차라고 한다면 과거 그 파시즘이 이렇게 그 들었을 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의식을 갖다가 네. 왜 이 힘든가 그 올바른 타겟책이 뭔가를 갖다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범인을 딱 유대인 때문에 못 살게 됐다. 뭐 유대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고리대금이나 이런 데 더 많이 종사한 건 사실이지만 유대인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외국인들 때문에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그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제대로 그러면 지금 일베들이 담배값 인상 이거 우리 서민들 힘들어지니까 우린 반대한다. 일베는 이렇게는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베는 담배값 인상에 관심이 없대요?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 혹시 우리 둘 중에 일베 박홍수 선생님 일베에 가끔 관찰하러 가세요? 네, 게시판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담배값 반대 이런 건 없어요? 뭐 인상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걔들이 좋아할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걔들은 담배 안 피나? 근데 이제 피겠죠. 노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진중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고는 있어요. 한국 일베도 피해 의식이 있는데 뭐 공통적으로 예전에 파시즘이나 독일의 파시즘이나 아니면 제트케나 우리를 보면은 사회 빈부격차가 이제 심화되고 실업자가 왕산되는 그 시기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나치도 그렇고 제트케나 일베도 주요 지지층이 실업자거나 아니면은 예비 실업자 청년층인 경우가 막 뭐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 실업이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오히려 노동단체랑 연대해서 그걸 해결하던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진보 세력과 연대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특권 세력으로 봐요. 그다음에 좌파 단체도 엘리트라고 보는 거죠. 취직도 이미 해 있고 아니, 노동조합은 다 대공장. 솔직히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데는 대공장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그쪽은 자기들이 볼 때는 꿈의 직장이에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실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계 이미 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 그 파시즘이 나치즘이 등장할 당시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그래서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하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독일 진보 세력 같은 경우도 주로 정치 조직, 이른바 그 정당 조직이라든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뒀던 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존 어떤 진보적인 세력들을 특권 세력으로 봤던 것이 있었다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이 우익, 내두익도 마찬가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그게 전치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은 정규직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이고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권 세력이나 엘리트 세력으로 이제 적대 세력으로 해놓고 그리고 또 옛날에 나치 때 보면은 그럼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또 국가가 펴잖아요. 나치 때는 그게 이제 좀 기만적인 거긴 하지만 군수 정책으로 그걸 대신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박정희 때 했던 그 토목 사업이 나치가 했던 거잖아요. 아우토반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을 고속도로망으로 뚫는 작업. 그걸 통해서 일시적인 고용을 해서 마치 실업구제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처럼 보이고자 했던 것도 거기다 이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언젠가 옛날에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대통령인 거야. 우리도 박정희가 고속도로 뚫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면서 일시적인 고용 창출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상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우익으로 자기들을 길거리로 내몬 실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임자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특징적이죠. 보니까 이게 좀 엉뚱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본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 그 유신 말기나 그 80년대 50 전두환 시대 때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대담 좌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 왜 이러나 뭐 주사파 맞아요. 그때. 뭐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갖고 토론하는 거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와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요. 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사상적 연원이 이렇게 있고 뭐 사회가 이렇게 무슨 문제 집단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그런 느낌 좀 드는데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반정분동하고 다니고 데모하러 다닐 때 그때 그 뭐 좀 돈 많고 이렇게 지위 있고 이런 분들은 모이면 우리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좌파에 대해서 학생운동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까? 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또 이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좌파들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86들. 보세요, 지금. 노회찬, 의원, 유시민, 잘 나간다 장관. 이거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 의원들하고 있단 말이죠. 노동조합. 세상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논객 좀 한다. 그러면 진중권 이런 저 자식 비행기 타는 강남좌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여튼 다 기득권층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좌파 폴리틱이 이상하게 약간 우익적인 방향으로 돼가지고 이상하게 공격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소외당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당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제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더 강력한 공동체에 심리적으로 속해서 배제당하는 자가 아니라 배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초대해서 배지 주고 이러면 되게 그렇죠.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그래서 좋아하는 요즘에 거죠. 일베에서 제일 쳐주는 득템이 국정원 시계잖아요. 절대 시계죠. 네, 절대 시계라 그래서 국정원 근데 시계 가진 사람을 최고의 권위로 근데 인정을 그 했어요. 국정원이 끝내주는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뛰어난 방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요.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게임이 아닌 데다 이용해 먹는 건데 이게 바로 일베가 레벨업 하잖아요. 그게 게임 논리거든요. 그다음에 아이템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자기들 내에선 레어템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되거든요. 이런 거 갖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런 IT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훌륭하네. 그런데 지금 난 드러나는 양태와 양상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트케가 이렇게 시선을 모았던 것은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예. 그 회장이 딱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네. 그러면 우리 주장에 반대한다면은 나와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굉장히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그 회원을 늘리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트케라는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회원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일베는 일종의 하나의 내상에서 그냥 이렇게 풀로서만 존재를 하지 그게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직은 아직 군소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이번에 서북청년의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서북청년의 준비위원회 같은 게
그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뭔가면은 이름을 걸고 얼굴을 내세우고 조직의 이름으로 나선 거예요. 저게 클지 안 클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이게 처음은 아니죠. 유상계 시도가 몇 군데 더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하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일찍이 정당화가 먼저 돼요. 그래서 극우 정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극우 정당들이 고용시장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하고 결합돼 가지고 최근의 선거에서는 프랑스도 지금 보면은 한 번 더 이제 내년에 바로 선거한다면 지금 그 르팽 그 딸 르팽의 극우 정당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도 지금 유럽의 선거에서 독립당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고요. 독일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대신에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정당화가 안 된 대신에 기존의 우익 정당들이 이들을 사실상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보면은 그 극우파들을 갖다가 보수 정당들이 대변하지 않거든요. 네, 배척하죠. 예, 배척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 같은 근데 경우는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랄까 안 보이게는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에서는 거리를 두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보면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직접 정당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아베의 정권이 사실상 이걸 다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일베 주장하고 거의 같은 철학과 같은 역사관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일베 광화문 폭식 투쟁을 후원했던 게 누구냐면 정성산이라고 이거 탈북자거든요. 합리적이고 탈북자예요. 선글라스 끼고 연설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지금 새누리당의 기획위원으로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무성 씨랑 악수하면서 혁신위원회 기획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베가 새누리당의 미래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수 정당 연하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극우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좋게 보면 일베는 내버려 두면 소외감에 빠져서 자칫 일탈 행동을 할 사회적 위험이 있으니 우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우리가 껴안아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보자. 혹시 이런 동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을 때는 뽀로로 마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베가 했는데 유시민 선생님이 이 착한 학생 모드로 간 게 확실히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내적 접근을 해봐야지. 그렇죠.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일본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본은 정당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거의 외면을 하는 상태로 활동을 해요. 그 사쿠라 TV라고 요 하나 정도만 어느 정도 우호적이고 모든 언론 그 신문 방송이 배척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이게 몇몇 개 빼놓고는 신문도 그 중립적으로 다루는 식이에요.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월호 가족이 이런 주장을 했다. 그 옆에서 일베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지지 지원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도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하나의 대등한 의견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 소개를 자체가 해서 벌써 평가가 밑에 이건 깔려 있는 무슨 거잖아요. 시민과 시민 사이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듯한 분위기까지 느껴져서 사실은 일베 같은 경우가 더 훌륭한 분위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원은 작을 수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 제트케가 시위를 하면은 10명, 20명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일베면 100명, 100몇십 명 어제 서북청년단 여기는 10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나치 첫 출발은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 원래 선도 투쟁부터 하는 거야. 좌파들은 안 그랬나? 우리도 다 처음에 무슨 투쟁위원회 만들어서 선도투하고 건물 옥상 점거하고 줄 타고 내려오고 이래 하고 벗더리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감옥에 안 가잖아요. 독일에서도 실제로 그 처음에 나치당이 출발했을 때 우파에서도 이건 또라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격대. 진짜 소수의 맹동주의자 또라이들하고 배척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들을 이용하려다가 먹혀버린 꼴이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몇십 명이고 100명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뒤에서 그 인터넷에서 공명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사실 나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답은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우리 진보파들이 일베로 침투해 들어가서
회원이 되는 거야. 그래고 일베가 100만이 있으면 이 진보파가 100만이 들어가면 중도가 될 거 아니야. 착한 학생은 맞는데 초등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학교가 아니 점점 우리 고등에서 내 팬클럽 중학교 회원 초등으로. 중에 내 팬클럽 회원 중에 박사모 회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박사모 회원이 됐냐 물어봤더니 박사모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정찰 차원에서 가입을 해서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문수사랑에도 또 가입한 사람이 있더라고. 김문수 팬클럽. 거기서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다 찾아가지고 강퇴시킨대요.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던데 박사모는 그렇게는 안 해요. 박사모에도 알고 보면 노사모도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일배 현상은 사실은 이게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경우에는 그 상당한 어떤 언론의 어떤 지원과 또는 이 국가적인 그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음으로 양으로 제가 볼 때는 물심양면으로 네. 지지 지원을 그 비호만이 아니라 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미국 그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그 지원받고 있는 해외 단체들 속에 한국의 그 극우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만 얘기하면 참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제 북한 인권에서는 별 활동을 안 하고 주로 남쪽에 반인권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간단해 볼 문제는 아니죠. 네, 사실은 근데 좀 일베하고 또 재특회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일베는 사실 극우에서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런데 상당히 유의적 요소가 강했단 말이죠. 그 재특회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길바닥에 나왔고. 근데 일베 전체는 안 그럴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도 선량한 일베 회원과 일부 몰지각한 일베 회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베가 보면 어떤 애들 아주 가장 많은 일베 회원은 아마 이걸 거예요. 좌파들 얘기하는 거 딱 들어봤더니 우리가 왜 수사적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사적 과장을 하잖아요. 그럼 수사적 과장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광우병 소동 났다. MBC 보도. 허위다 이렇게 때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여기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발이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한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이제 약간 성향 자체가 이쪽 오른쪽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노는 애들이 있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보면 개차반 나가는 애들이 또 소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가 지금 길바닥까지는 나와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일베가 회원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데 뭐 그중에는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니까 뭐 애들을 성적 대상 취급하는 초등학교 선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국정원에 초대 가서 뭐 밥도 얻어먹고 저 차비도 받고 배지도 얻어서 시계도 받아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일부 극렬 우파 몰지각한 일베 회원들의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 일베 회원을 뭐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 이거 옛날에 독재 정권이 이 반정부 세력한테 대해서 많이 했던 수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좀 들어요. 더 나아가서 실제 길에 나와서 극단적인 행동이나 뭐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눈에는 그냥 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레드윅을 쭉 그 다큐멘터리로 취재했던 야스다 고이치 같은 분들도 실제 여러 재특회 회원을 만나봤지만 괴물이 아니다 이거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거는 사실 그 독일 나치 희생자로서 뭐 유명한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도 실제 그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 그 가스 그 처형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한나라가 말하는 악의 평범함이죠. 예, 아이히만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한 아버지고 그리고 그런 파시스트들도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다. 사실 일베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냥 선량한 동생일 수도 있고. 정부나 새누리당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평범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괴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이라든가 또 한편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토양을 제공했던 어떤 진보 세력이 빈 곳이 무엇인가도 이제 같이 검토할 때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조롱하는 것만으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그 재특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재특혜는 특히 이제 우리 제일 뭐 한국인 제일 코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은 재특혜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아베 정권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굉장히 이제 이 우익 세력들의 어떤 힘이 커졌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독도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 만행과 관련해서도 보면 과거보다 더 후퇴된 어떤 입장을 국민적으로 수용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나는 이른바 일본의 우경화의 문제인데 이 우경화는 사실 재특혜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일본 정치에서 진보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힘을 잃고 지지와 신뢰를 잃고 세력이 작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 어떤 그림자처럼 이렇게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뉴라이트에 의해서 일부까지 나타나는 이 현상 자체는 개개인으로 보면은 아주 소수의 극렬한 사람과 다수의 어떤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겠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걸 영향력도 줄어들고 또 그 원인이 어떤 또 신뢰나 지지가 이렇게 과거보다 더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타고 이런 현상도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걸 조롱하고 공격하고 욕한 데서 될 문제는 아니죠. 일본도 사실은 그 재특혜가 그 데모하면 옆에 더 많은 반재특혜 데모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극우파들보다는 극우파를 염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우리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됐는데 이걸 갖다가 그 나쁜 사람 딱지 붙여가지고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이 진보와 개혁 세력들의 어떤 건강한 역할을 갖다가 재건시키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럴 여지를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 일배 현상 이걸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재미있어서 거기 모여서 놀잖아요. 중학생도 많고 초딩도 있고 고등학생도 많아요. 그 회원 중에.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국정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나서 탈퇴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재미삼아 가서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일부가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이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오히려 그냥 사람이라는 건 여러 면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이 5천만이면 온갖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사람도 때로는 어떤 감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 가서 좀 말 되기도 하고 말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좀 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든지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2, 3년 이렇게 가다가 또 그게 유행이 지나면 또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던데. 왜냐하면은 그 서북 청년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베 논리랑 구성 자체가 다르고 구성 자체도 다르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딱 보면 그 멘탈리티나 그 센시빌리티, 그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고요. 실제 일베 모집 공고했는데 거의 안 왔죠. 그렇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인 것 행사에 같고. 행사에 일베는 20명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베는 이게 뭐냐 피해 의식이거든요. 애들이 피해 의식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도 왜 강한놈 공격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 눈에 볼 때는 어차피 지금 말 떠드는 놈들은 다 특권층이야.
근데 상부 특권층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런 특권층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니 뭐 정의당이 이런 애들은 두 번째 특권층이에요. 제일 센 놈은 못 건드리고 그다음 거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센 놈하고 연대해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뭐랄까 그걸 만회하는 이런 심리 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진지하게 다뤄주면 안 될 것 같고 역시 아직까지 일베는 뭐냐 일밍하면 못합니다. 얘들 얼굴 들고 나오면. 예, 근데, 뭐죠, 그, 제트케 같은 애들은 얼굴 떳떳하게 들고 나오지만, 일베에서 얼굴 들고 나온 애들은 일부 이념화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가진 몇몇 애들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념화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찌질하게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럼 찌질하게라도 노는 공간을 허용해주는 게 여기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과대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위험을 또 과장하는 저는 것도 좀 예. 안 좋은 뭐 방법이라고. 당장 우리 사회에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정도면 과도한 게 되겠고요. 하지만 의미 있게 지켜볼 현상인 게 당장 거리에서의 수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 우리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목하잖아요. 그거에 끼쳤던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다음 선거에서는 국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대규모적인 활동을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무시할 만하지 않을 수 저는 있다. 이분들이 뭐 다음에 또 1번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근데 선거운동을 한다고 표가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도 많거든. 선거운동을 일배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교과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일배식도 아닌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그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나 상당히 문제 많은 그런 왜곡된 정보들을 갖다가 그거는 일베하고는 체계적으로 다르지. 다르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일배하고 무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서 소통되는 어떤 컨텐츠들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볼 때는. 네. 수준이.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 짬밥이 거의 20년인데 개인이 만든 거. 인터넷도 짬밥으로 따져요. 아, 그러고요. 식사를 메뉴를 바꾸시죠. 아, 근데. 아직 식판 위에 뭐 일식 삼찬 이걸로 먹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 그 사람 연령대가 나오잖아요. 대충. 근데 이런 걸 딱딱딱딱 보면 아, 이건 개인이 아니다. 특히 뭐 20대 애들이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왜 20대들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공공 서비스다. 그 다음에 퀄리티가 꽤 높아요. 물론 잘못된 정보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이거는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은 아니다. 돈을 집어넣어야 나올 수 그렇지. 있는 그런 물건이야. 느낌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직적으로 유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망이 있었잖아요. 걔들이 그 체계적으로 망들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흘렸을 것 같고요. 아마 카카오톡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봐요. 이 카카오톡. 그렇죠. 그런 것들이 광의의 이제 활동 내용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른바 입소문, 그 뭐랄까 검증되지 않은 입소문을 아 누가 뭐라고 했대라고 하면 그냥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바로 참으로 통하는 이런 식의 그 유언 비어들을 특히 이제 카카오톡 이게 구술문화 매체거든요. 아주 옛날 뭐 동네 저 우물가에서 쑥덕쑥덕 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대규모적으로. 차라리 트위터는 굉장히 공적인 매체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촘촘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유시민 선생님 말씀을 또 귀담아 들을 필요 있는 게 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 가족 앞에서 막 햄버거 먹고 뭐 아이스크림 나눠줄 때 그냥 그래 니네 지져라 그러고 놔뒀잖아요. 그게 좀 맞는 거예요. 오프라인 상에서 충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대응해 주면은 그건 이제 원하던 것을 그렇지. 박수 쳐주는 게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의연하게 참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아주 이 잘하셨어요. 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거 할 그렇죠. 권리가 있다. 정확한 거. 언론들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일부 그 사람들도 언론들이 그걸 과도하게 그걸 보도함으로써 역효과를 많이 잡아냈죠. 아니 그 세월호 그 유가족들하고 쪽에서는 이제 일베 회원들 식사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마련을 해줬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혼자 나와서 사람 개보다 못한 X들 사료 먹는 곳 이랬고 또 집한테 지었더만.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애정을 표시 안 해도 될. 그러니까 과도한 애정 표현인가. 아니, 근데 그거는 뭐 한 과도한 개인이 한 애정이죠.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거 정도는. 예. 아니 일부 언론에서 그걸 마치 이렇게 좋은 현상처럼
그 참 철없는 언론들이 그걸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야스다 고이치 그 넷 우익 책 쓴 사람이 권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요.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의 공통점은 점잖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점잖게 얘기하고 점잖게 이제 비판을 하고. 아니 안 점잖은데. 아니,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우리 좌파들 소위 진보파들도 예. 사납고 무례하고 그러기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말들을 하는 이 카톡이나 트위터상에서 그런데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베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정서적인 흐름, 이 막무가내식, 뭐 주관주의,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쓸려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표현하는 상태. 이런 것들은 저는 우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요. 날마다 뭐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그 검색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좌우에서 나온 멘션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양쪽 다 끔찍해요. 어떨 때는. 그래 그렇게 양쪽에서 끔찍하니까 양식 있는 분들이 빠진다고요. SNS에서 빠지고 인터넷상에서 저도 트위터를 안 한 지가 2달, 저도 3달이 넘었어요. 한 번도 SNS를 해본 적이 없는데 좀 겁이 나. 무섭고 이제는.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양식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SNS나 인터넷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못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진중권 선생님이나 유심 선생님이나 왜 SNS 그 활동을 직접 많이 또 하시는 하셔야지. 분들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몇 달째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힘이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냥 계속 하는 게 뭐랄까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나쁜 콘텐츠가 있으면은 나쁘지만 새로운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끌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새로운 콘텐츠로 맞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법체제에 대해서 좀 짜증이 좀 나는 게 있거든요. 뭐 모욕죄 이런 걸 뭐하러 지금 만들어 놓고 정작 처벌해야 될 법들 있잖아요. 모욕죄라는 건 전 세계에 없는 법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있고. 근데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된 몇몇 나라에 있어도 아직 사문화된 건데 정작 중요한 법 있죠. 독일에서 예를 들어 인종차별했다. 바로 법적 처벌 받잖아요. 예, 그건 형법으로. 소수자 차별했다. 예, 예. 바로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했다. 정말 무섭게 처벌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모욕이에요, 그게. 근데 모욕이라는 건 특정인을 뭐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을 전체로 모욕을 하거나 아니면 아나운서 집단 전체를 모욕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사실 이게 법 적용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혐오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밉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집단 전체가 밉다는 이거는 거죠. 형법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그 지역 사상 인종 혐오 범죄 가중처벌법 지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독일 형법에 이제 예. 폴크스페헤츠이라 그래서 폭스페야충. 예, 이제 집단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 사이에서 집단적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이제 발언과 행동 이런 것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것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든 네. 안 하든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그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차별에 관련된 기본 가이드라인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때 그 이 민주개혁 세력들이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만은 그 새누리당이 강력히 또 반발하고 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무산이 됐어요. 아직도 그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 기본법도 아직 안 만들어진 나라인 거죠. 거기에 일부 지역 차별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예. 뭘 집어넣느냐를 가지고서 네. 지역, 성 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태도를 이제 많이 또 표출하면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독일은 이게 유대인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쉽게. 왜냐하면 전후에 독일 국내에 생존해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이제 아우슈비츠가 없었던 건데 미군이 조작한 거라든가 이런 주장들은 이제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계 주민들의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해서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독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1996년도인가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이 나왔고 그 판결문을 보고 제가 무지하게 놀랐어요. 전문을 다 읽어보고 신문에 전문이 다 났어요. 제가 보던 신문에. 근데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논리적인 완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판단을 하기에 이런 이제 2차 대전 전후한 시기의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등을 다 종합해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활동의 범위에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게 독일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피해자이고 그리고 그들의 법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대의명분에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경우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은 한번 긴 시간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네,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을 때로 법이 어떤 것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다소간에 이게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랑 또 이제 연계돼 있고 또 이 법 자체 오용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극좌나 또는 극우 이 테러리스트들 사실 뭐 진짜 테러리스트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말로 하는 테러죠. 입테러. 입테러. 실제로 그 일베의 정서를 보면은 막 나와서 욕을 하고 죽이자 막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욕풀다는 거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의 욕풀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저는 뭐 일베보다도 일베 게시판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하나 그 보면은 본인들도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똑같은 얘기 못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염려한다기보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뭐 KBS 이사장으로 새롭게 이제 취임한 분이랑 이런 사람들이 또 정경련이라는 그런 어떤 기업가 집단의 또 최고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부러 초청해가지고 얘기한 내용 자체가 도저히 국민적으로도 참 용납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일이 친미구나. 그리고 반일은 반미구나. 이렇게 딱 연결시키게끔 해가지고 사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제 이게 그 당시에서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대안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소련이 안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교과서 고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과서 수호하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거죠, 이제. 한국에도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경각심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공공연히 이러한 이제 문제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저는 뭐 이 대처라는 것이 가서 뭐 데모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역사 인식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그 싸움의 문제죠. 이게 뭐 사상투쟁 아닙니까? 우리 뭐 복지에 대한 담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이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약간 덧붙이면 뉴라이트 또는 뭐 극우, 뭐 일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는데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막 이렇게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기가 돈을 벌 목적으로 국가를 수익 모델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MB 정부 때를 보면 아니 뭐 자기가 돈 좋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저는 뭐
나는 그렇게 안 살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돈벌이 목적에 써먹는 수단으로 만드는 거는 이건 용납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뉴라이트든 아니면 뭐 친일 미화든 뭐 박정희 대통령을 뭐 반신반인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하든 그 사람 자유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갖고 그 단체장이 자기 동네에 무슨 박정희 장군 전역 기념 공원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교육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이 그 어떤 자기의 역사관을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학생들한테 갖다 먹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달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역사라든가 현대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놔도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토론하면 돼요. 그게 사실의 근거가 박약하면 지적하면 되고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다른 해석을 내놓고 토론하면 돼요. 그러나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어떤 국민에게 갖다 먹이는 식으로 하는 순간 이거는 국가를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전자에 대해서는 일베는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전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든 우리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토론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가 공권력, 국가의 강제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상을 어떤 국민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 행위는 폭력적 행위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나누어서 예,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일본에서도 역사 수정주의, 한국에서도 역사 수정주의. 적어도 역사학에서 내선일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니요, 저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박홍선 선생이 예.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쓰신 또 대표적인 5권이라도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 앞에 한 것만 소개했잖아. 옛날 거잖아. 그거는. 2권 소개. 예. 그저 처음에 좀 소개한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 간단하게라도 요 일배 문제 마무리하고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책이 있지만 특히 이제 한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68 혁명을 겪으면서 68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이 진보적인 세력들이 하위 문화와 폭넓게 접촉면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히피 문화라든가 하다못해 아니면 힙합 그 이후에 막 이런 그 하위 문화가 저항과 아주 가늘게라도 연결될 수 있는 끈들을 만들어 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른바 사회에서 말하는 하위 문화와 접촉면이 굉장히 없고 그 빈틈을 뚫고 이제 우리 일배 같은 것들이 하위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무슨 고급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B급이에요. B급이죠. 네. 그 B급 문화에 대한 저렴하고 네. B급 문화에 대한 보다 그 전향적인 접촉면을 가져 나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 그래서 같고요. 뭐 일베도 좀 초대하고 새누리당 네. 뭐 김무성 대표 이런 분도 좀 초대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베 그게 부르면 안 나와요. 초대가 잘 안 된다니까 그때. 우린 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익명으로 집단으로 욕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개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얘들이 완벽한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올해 뭐 냈던 책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최근에는 미술로 뒤집는 세계사라든가 혹은 동양 철학을 다룬 장자처럼 살라. 그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인문서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미술관념 인문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문학적인 저변을 넓히는 책 혹은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이런 책을 보셔야 돼. 그래. 근데 절대 안 볼 거야. 예, 저 이런 책을 좀 보고 그 마음의 밭을 좀 가꾼다면은 일베 같은 데서 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저 박공수 선생님 모시고요.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도에게 길바닥으로 나와서 뭐 또 서북 청년회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살풍경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하루였네요. 그래도 웃고 살아야죠.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낙관하면서 근거 없이 낙관하면서 정치 카페 18회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